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그러면 이제부터 챕터 4 시스템 디자인과 팀 그리고 팀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챕터 4 시스템 디자인인데 앞서 다룬 챕터 3에서 다룬 requirement analysis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도대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규정이 된다면 그것을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서는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 다루게 될 이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은 그것을 역시 문서화해야 되는데,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의 아웃컴, 최종 결과물은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 디자인의 인풋은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의 결과가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디자인이 끝나면은 거기에 결과물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디테일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세한 블록 단계에서의 자세한 설계 단계가 되겠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 자세한 설계를 가지고 각각의 모듈들을, 블록들을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을 해서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우리가 이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테크닉과 그 구조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아주 멋있게 만드는 데 응용이 될 수 있느냐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디자인 단계가, 시스템 디자인 단계가 왜 중요하냐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페이즈 오브 디자인, 이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이 국면에 있어서, 이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설계가 얼마나, 기술 혁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정말로 멋있는 우아한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느냐 하는 것은 다 2단계에서 출발을, 또 2단계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단계를 잘 하게 되면은 정말 우수한 퍼포먼스를 가질 그런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고, 이때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라는 것은 가격도 싸고 쉽게 고칠 수도 있고, 또 라이프타임,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되는 긴 그런 제품, 그런 성능이 여기에서 창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디자인이야말로 그 엔지니어링의 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엔지니어가, 즉 이 사람들이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회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신입 또는 초급 엔지니어들한테에게 그 임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임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 초급 엔지니어들이 블록 하나하나들을 각자 맡아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 많은 엔지니어링 스튜던트, 말하자면은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엔지니어들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제품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흥분해서 이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디자인 단계로 그냥 그냥 막 돌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은 requirement analysis를 정확하게 해서 requirement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지 않고 시스템 디자인부터 하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레벨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풀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 전체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물로만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냐 없냐, 에너지가 없이도 하나의 인풋 에너지가 없이도 우리가 돌아가는 영원히 동작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 판별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성능까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다. 그 정도면 억셉터블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라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한계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도대체 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이 코스트가 들 것이냐, 경비가 들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모두 다 만들어 보고 나니까 그때 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단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봤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 시스템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명,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를 높이는 설계도 이 시스템 디자인에서 나오게 되고, 전체적인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전체적인 비용도 우리는 시스템 디자인을 잘하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팀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느냐, 즉 몇 명 정도가 협력을 하면은 이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어떠한 조직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시스템 레벨 디자인에서 판명이 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즉 이 시스템 디자인에서 나오는 결과는 사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블럭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그릴 때 제일 먼저 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블럭, 요 하나하나를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실제로 이것을 회로로 또는 어떤 그 부품으로 만들었을 때 요거를 우리는 블럭 또는 모듈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를 더 작은 여러 개로 쪼개는 것, 디섹션, 작은 것으로 분해하다. 그래서 다루기 쉽게, 복잡한 걸 한꺼번에 다루면 힘들죠. 그래서 전체 이만한 시스템을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분할을 한 요것들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럭 또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풋이 있고 그걸 받아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하나의 요 모듈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에센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만이 이것을 적당하게 이거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어떤 실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즉 중소기업
하청 기업에서 요거 하나 만들고 또 다른 하청 기업에서 요거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기업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 합치는 것은 이런 대기업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잘라 가지고 자르면은 우리가 회사에 맡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회사에 하청 기업에다 맡길 때 인풋이 무엇이고 얼마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인풋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얼마가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이 하청 기업에다가 우리가 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자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LG, 애플 이런 대기업에서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각 블록별로 그 하청 기업에다가 발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요소들이 또는 모듈 또는 블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그룹이고, 이 독자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다른 곳에 그 부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그 시스템으로도 동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이거는 다른 것 없이도 사람이 운전만 하면 가게 되는 거죠. 완성품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디자인을 하려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 블럭이라든지 모듈로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따로 만들고, 프레임, 골격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 배기 시스템, 그 다음에 진동 흡수, 뭐 이런 서스펜션,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서브 시스템으로 다시 쪼개고, 그래서 요거는 바디 만드는 전문 회사한테 맡기고, 요거는 그 프레임 하는 전문 회사한테 맡기고, 이 엔진 정도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직접 만들겠죠. 그다음에 쿨링 시스템 전문 회사,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요거는 그거 하나로서는 하나도 동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쿨링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 쿨링 시스템만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머플러, 배기 이 파이프, 배기 파이프, 이 꼬리에 있는 파이프, 그다음 매니폴드,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이건 부품, 즉 앞에서 많이 나온 컴포넌트, 이 부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럭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주면은, 인풋을 주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는 그 블럭 다이아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서브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건데, 이 블럭은 우리가 아무래도 그 문서화 할 때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전개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암플리파이어는 세모로 그린다.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신호 두 개로 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플리파이어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하청기업에다가 줄 때는 인풋이 얼마고,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이며, 아웃풋 임피던스가 얼마이고, 그때 개인이 얼마, 이득이 얼마이고, 파워를 얼마나 쓰고, 이렇게 엔지니어링 용어로 우리는 그 스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스펙을 만드는 것이, 요 안에 있는 자세한 회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한 디테일드 시스템 디자인,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인풋 아웃풋과 얘의 성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 시스템 디자인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스템 블럭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블럭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그젬플로 예를 들어서 12V짜리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의 블럭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220V, 미국 같으면은 110V, 이렇게 해서 이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은 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요것이 18V 피크인 AC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건 그라운드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요 트랜스포머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입력이 얼마이고 출력이 얼마고, 맥시멈 커런트, 여기 암페어미터가 있으니까 맥시멈 커런트가 얼마이기 때문에 총 몇 와트를 다룰 수 있고, 무게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다. 이거 독립적으로 이것이 없어도 이 뒤에 따라오는 이런 블럭이 없어도 요 나름대로 실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블럭, 하나의 블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전파 정류, 즉 AC를 즉 이렇게 되는 아래 위로 부호가 변하는 신호를 이거를 이렇게 볼록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걸로 바꿔주고, 또 이랬을 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정해주는 커런트 리미터, 이것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페어메타, 전류를 재고, 그 다음에 파워를 껐다 켰다 하는, 그다음에 그것을 표시해주는 이런 등, 그래서 요것도 따로 또 동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린 것이 바로 블럭 다이아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우리는 붙일 수가 있고, 트랜스포머,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커런트 리미터, 파워 온 라이트 앤드 암메터,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고, 또 지금 그렇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각각의 선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와이어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된다 라고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 디자인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진화를 합니다. 즉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했다가 조금씩 또 자세하게 하고, 또 나중에 임플리멘트 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블럭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앞뒤로 아주 연관성이 대단히 깊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 디자인의 인풋은 requirement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when we enter the system design stage, we have input. 그래서 이때 input은 바로 이 requirement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requirement 스페시피케이션을 받게 되면은 제일 첫 단계 프라이머리 스텝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 어디서 그냥 사오면 안 돼,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새로 디자인을 해? 정말 이게 필수적이야, 디자인 한다는 게? 즉 한번 왜 다른 파는 데가 없나 서치를 한번 해보고, 정말 그냥 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느냐, 그럼 뭐 해외에서 구매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다 만들어주고 누가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걸 처음부터 사리 개발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그 전문가, 이쪽 방문에 누가 많이 알더라, 뭐 우리 회사 안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본 사람이 있더라 하는 데서 물어보면은, 그거 말이야 우리 옛날에 했어, 자 이거 갖다 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살 수가 있고 쉽게 그 도면을 얻을 수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사용해서 개발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previously,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단계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개념 정립, 컨셉츄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신세시스. 이 신세시스가 여러 번 앞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뭐 화학에서는 이걸 합성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 이 단계에서는 뭐 모은다, 여러 가지 솔루션, 이렇게도 해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솔루션 1, 솔루션 2, 그래서 솔루션들을 여러 개를 모은다, 그런 의미에서의 신세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루션,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각각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제일 좋은 거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고른 것을 좀 더 refine,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가 끝나면 다큐멘테이션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런 단계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0V 집에 들어오는 전압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 그 흔들리는 현상을, 아주 저주파로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플리커라고 부르는데, 이 플리커 애널라이저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시스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의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화, 개념을 만든다, 컨셉츄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synthesis, analysis, refinement,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지금 요 플리커 애널라이저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것이냐, 디지털 방식으로 할 것이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솔루션들을 다 모아가지고 펑션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만일에 좀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것을 만들려면 우리가 AD 컨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데 있어서 레졸루션, 분해능을, 즉 0.1V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0.001V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분해능을 우리가 과연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로 충분하냐,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 디지타이제이션, 즉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바꿀 때, 이 이진법을 할 때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전공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을 응용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refinement, 정제하다, 정교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4년 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다 여기에 적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 분석이 한층 더 깊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좀 수학적인 얘기가 많고, 여기는 실제 회로적인 얘기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루션 1, 솔루션 2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한번 모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컨셉트 1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사실 이제 이게 솔루션 1이고 이게 이제 솔루션 2,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솔루션 1,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블럭 다이아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값이, 즉 퍼포먼스가, 성능이 이 정도 나온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목표는 여기란 말이죠. 그럼 이 목표는 언제 정해졌냐? requirement analysis에서, 즉 근거는 requirement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벌써 이 그림만 봐도 requirement analysis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만족스러운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져요. 당연히 지금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바꿔보니까 성능이 좀 가까워졌는데, 좀 더 해보니까 또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좀 더 해보니까 다시 떨어지더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not good enough라는 거죠. 여기 2단계에서도. 그러니까 더 해봐야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 곳에 요거 예를 들어서 저항의 크기를 약간 키웠고 더 키웠는데 너무 크니까 안 좋아지더라. 그럼 저항을 작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더 작게 했더니 이거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시 나빠지더라. 뭐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안 되겠구만. 도저히 안 되겠구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솔루션 1은 포기를 하고 이제 솔루션 2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요 정도 나오더라.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거보다 좀 낫더라도 그냥 에이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리지 말고 거기서 다시 또 값을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운이 좋다면 또 실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퍼포먼스 요구사항을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단계가 보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다 어널리시스를 또 하고 다시 신세시스를 하고 어널리시스하고 신세시스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솔브드 해피 우리 엔지니어는 이럴 때 하이파이브 딱 이러면서 팀원들이 다 이제 같이 이 시니어 엔지니어와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해피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물론 아주 실력 있는 천재적인 그런 시니어 엔지니어가 있다면 혼자서 다 해버리고 자네들 이렇게 하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종이하고 연필을 들고 또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막 써가면서 막 싸워가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여러 사람이 뇌를 한 문제에 집중시키는 거 이런 작업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로컬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인풋이 얼마로 들어오고 아웃풋이 얼마고 특성이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즉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컨셉트 원을 갖다 집어 던졌죠. 디스카드 버리다 카드를 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 컨셉은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종이를 막 뿌겨가지고 막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열심히 했다가 에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거를 그냥 토스 인투 더 웨이스트 박스 쓰레기통에다가 농구하는 식으로 토스해서 집어넣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썼다가 막 지우고 이거 말도 안 돼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체커 가지고 마커 가지고 우리 화이트보드에서 이렇게 북북 지우기도 하고 새로 쓰기도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이 결실은 사실 이 블록 다이아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냐 하는 것도 이 블록 다이아그램이 다 증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페이퍼 디자인 이제 종이 위에서 설계도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데에도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디버그 잘못된 거를 잡아내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물건을 다 피니시드 프로덕트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것의 그 신뢰도 이런 것들도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다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목적만 즉 한 가지 일만 한다. 이 멀티플라이어는 여기서 들어오는 이 보면 여기 인풋이 두 개죠. 여기서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을 곱하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밴드패스 필터 그러니까 여기 400에서 3400Hz까지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딱 하나죠. 하는 일이 로컬 오실레이터 이거 오실레이터 즉 어떤 일정한 여기 1.9kHz의 신호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 블럭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블럭은 하나의 역할을 한다. 한 가지 역할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블럭에 사람들한테 맡길 때는
너는 이거 옛날부터 많이 했으니까 경험 많으니까 자네는 이거를 하게, 자네는 이거 만들게, 이렇게 사람한테 어사인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면 이런 블럭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플리커 애널라이저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워 유틸리티, 이게 파워 유틸리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 그 번역하기 힘들겠지만 사전을 잘 찾아보면 공익기업이라는 뜻인데, 특히 여기 파워 하면은 한전이 되겠죠. 이것이 가스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가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플리커를 만들어 달라고 어떤 회사한테에게 그 이 발주를 낸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워라인의 주파수가 60Hz고 미국인 경우니까 120V AC다. 이런 상태에서 이 플리커를 잴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만들어 달라 라고 커스터머가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풋은 우리가 벽에 있는 소켓 220V 소켓을 미국에서는 항상 다 이걸 벽에 설치하기 때문에 월 아웃렛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웃렛, 이게 옷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월 아웃렛 하면은 우리는 그 이제 가정 또는 그 사무실에 벽에 붙어 있는 220V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 소켓에서 나오는 전압이 인풋이고, 그리고 출력에서 우리가 RMS 볼티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리커의 RMS 루트 민 스퀘어 실효치, 실효 전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정밀도는 0.01V RMS입니다. 이것은 이 한전이 요구하는 스펙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이게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뭐고 아웃풋은 정밀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60Hz가 있고, 이거는 사실 순수하게 요거만 있기를 원하는 거죠. 60Hz짜리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여기 VF라는 게 플리커, VF 전압인데 볼트, F 플리커. 그래서 variation supply voltage, 줄여가지고 플리커 220V 공급 전압에서의 주파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0인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거 60Hz의 하모닉스, 이거 60Hz 또 있고, 또 그 220V 중에서 요것의 하모닉스 정수배 주파수 120Hz, 뭐 180Hz,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또 있게 되겠죠. 근데 특별히 요거를 측정해 하는 것이 바로 저 플리커 애널라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여기 끝에 나오는 것까지가 전부 다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0.1에서부터 25Hz까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며, 요 VF가 플러스 마이너스 2V 보다는 더 많이 안 변하는데 적어도 최대한 2V까지는 측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V지만은 실효치를 고치면 0.9V RMS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프리퀀시가 25Hz보다 넘는 거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필터가 필요한 거죠. 25Hz보다 더 높은 주파수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낮은 주파수 여기 있는 것만 요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엔지니어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컨셉츄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로 할 것이냐, 디지털 도메인에서 계산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걸 아날로그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계산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220V라는 것이 220V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60Hz이기 때문에 전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220V 사실 우리가 실제로 재보면은 이게 한 310V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RMS 전압은 220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RMS 시료치로 바꿔주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디지털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을 개념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맞는 거 없습니다.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220V가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이걸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다 해서 이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노트북 컴퓨터 옛날 말로 하면 랩톱 컴퓨터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 노트북 컴퓨터 당연히 모니터 LCD 패널이 달려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 안에 DSP도 있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산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많겠구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도 뭐 하나 그린 것도 없고 뭐 만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개념화를 해가는 단계죠. 그래서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컨셉트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 컨셉트를 이제 잡아가는데 입력이 먼저 220V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디지털로 바꾸고 그 디지털 그 인풋을 컴퓨터로 보내고 그러면 그 컴퓨터가 그걸 디지털로 받았으니까 시그널 아까 여기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220V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샘플러 주기적으로 여기서 나온 전압을 우리가 샘플해서 그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값을 뭐 220이니까 뭐 180V라면 이거를 뭐 이진법으로 어떻게 고쳐줄 것이냐 하는 거죠. 프로세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버전을 PC로 노트북으로 해주면 되겠다. 여기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줄 게 이거 뭐 220V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AD 컨버터 같은 데다가 연결할 수 있을까? 디지털이라 그러면 최고로 아마 전압이 높아봐야 5V. 요즘에 핸드폰 그런 쪽에 시간하면 3V밖에 안 될 텐데, 이거 220V 그냥 얘가 그냥 확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 여기 AD 컨버터에서 나오는 거를 컴퓨터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주파수를 어떻게 25Hz보다 낮은 거하고 높은 거를 어떻게 분리를 시킬까? 그 다음에 이 샘플링 할 때, 여기서 이 샘플링을 할 땐 정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AD 컨버터 하는데 이게, 여기서 전압이 무지하게 크게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디지털로 할 때 8비트로 할 거냐, 12비트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거 220V 괜히 연결하다가 감전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전성은 어떡하란 말이야. 그라운드, 이거 잘못해가지고, 감전되고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세시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이러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인풋이 뭐고 아웃풋은 뭐고 또 여기 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이렇게 하고 이거 뭐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컨버터가 있어야 되고 연결은 뭘로 하고 RS232를 뭘로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서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드는구나. 그라운드 문제 이게 이제 세이프티를 생각해서 이 샷시 이 껍데기는 이 그라운드 우리가 이게 전 서킷에서 딱 꼽으면 이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AD 컨버터라든지 이런 전체가 들어있는 이런 박스의 외관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하는, 모으고 합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따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 모은 거죠. 신테시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그런 수학적인 지식을 사용할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과연 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 때 배운 이러한 수식들이, 이 수식들이 그래서 뭐 60dB가 어떻고 180dB가 어떻고 에러가 어떻게 되고 뭐 안티 알리아싱이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스탑 밴드는 얼마나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어테니에이션은 얼마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여기 에러 얘기도 나오네요. 이 모든 4년 동안 배운 모든 지식 또는 대학원 가서 배우는 모든 지식을 사실을 녹여서 이렇게 시스템 디자인을 한다는 거, 어디다 써먹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사실 이거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또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AD 컨버터 블럭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포맷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뭐 A비트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서킷,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세시스라는 것이 요거 하나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아니죠, 유치원 때부터 배운 수학, 미적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 이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을 세우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결국 여기 에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0.01V RMS까지 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수학을 많이 고쳐가지고 우리가 점점 자세하게 아까 처음에 그린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0.01V인데 지금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레졸루션을 높여야 되겠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블록 다이어그램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레졸루션을 높이자. 그러면 10비트냐, 12비트냐, 14비트냐, 16비트를 쓸 것이냐, 아니면 32비트를 쓸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16비트를 해야지만 된다. 안 그러면 에러가 커져서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결론을 내리고, 또 이 60Hz라는 것도 잘 고려를 하고, 그런데 이 16비트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게 사실 RS232라는 통신 방식, 그러니까 이 AD 컨버터하고 노트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신 방식을 허용하는 게 맥시멈 8비트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골치 아프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숫자를 표시할 때 앞에 부분 8비트하고 뒤에 부분 8비트 두 번 보내주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솔루션을 또 굉장한 아이디어지요. 16비트짜리 하나 하고 8비트짜리 두 개 하면 이게 8비트짜리 두 개 짜리가 훨씬 싸요, 사실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8 플러스 8이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비트는 굉장히 비싸고, 그럼 8비트짜리 가지고 60Hz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 노이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60Hz는 노이즈는 없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거는데, 결국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모든 지식이 빠짐없이 다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1차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쳐서, 즉 리파이먼트는 어널리시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까 그냥 뷰틴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여기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0.18 정도만 되면 되고, 여기 볼티지 디바이더도 아까 75로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는 75 플러스 마이너스 0.5% 훨씬 더 자세하죠. 이것이 훨씬 더 자세한 블록 다이어그램, 즉 리파인이 정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스템 디자인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블록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큐멘테이션 하는 작업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디자인을 한 결과라서 나오는 것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디테일드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이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개선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차세대의 제품을 만들려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할까 하는 때의 하나의 레퍼런스로서 우리는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다큐멘테이션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다음에 뭐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장비가 픽스처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 엔지니어, 이거 지금 영업사원이 기술 영업사원이죠. 기술 영업사원이 매뉴얼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을 보고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선전을 할 때도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러이러한 것이 강점이 있다, 그런 문구를 따올 때도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엔지니어링의 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을 써서 사실은 쓰려 그러면 사실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다큐멘테이션,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예를 든다면은,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은 제일 먼저 이 제품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개념을, 이 지금 개발된 시스템의 개념을 먼저 쓰고, 이 시스템의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고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은 뭐다 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 하나,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암메터까지 요것의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고 전력을 얼마만큼 소비한다, 뭐 요런 얘기, 자세한 얘기까지 이 다큐멘트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컨셉들은 이런 거고, 블록 다이어그램은 어떤 거고, 이 블록은 어떻게 동작한다 라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한다, 여기 4번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에 나오긴 다큐멘테이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트 하나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뭐 배터리 차지인데 이 110V 그 아울렛이 인풋이고, 그 볼티지 펄스가 이 12V, 그 다음에 전류는 그래서 이 그 자동차용 배터리를 충전시키는데 사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것의 인풋 아웃풋은 뭐다. 그래서 이 선이 세 개, 단자가 세 개인 우리가 220V를 봐도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스프링처럼 금속 노란 금속이 그라운드죠. 그러니까 이게 3터미널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은 110V고 맥시멈은 120V다, 60Hz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블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트랜스포머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뭐 저항은 뭐 0.15 레지스터 뭐 어쩌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한다. 즉 트랜스포머는 뭐 하는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는 하는 일이 뭐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은 뭐 이 16번 와이어가 커런트 리미터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들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아까 뭐 8비트 두 개로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 포기하고 16비트로 가자 뭐 이걸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종합을 해본다면은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신세시스 앤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또 신세시스를 하고 어널리시스를 할 때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 싱킹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리니어하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봤다가 조금 바꿔보고 조금 바꿔보고 조금 바꿔보고 조금 바꿔보고 이게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싱킹을 한다는 게 에이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기술이 퀀텀 점프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이 크리에이티브 싱킹을 하는 경우에 많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디자이너는 그 굉장히 책임감이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능이 나와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만드는데 오래 걸려도 안 되고 또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다가 이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보다 성능은 좋은데 이거는 정말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 거의 끝인데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 거고 팀이 모여가지고 팀워크를 해야 되겠죠. 이 팀워크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조그만 두 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 정도 넘어가는 팀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10명 우리 한 5명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으로 한 팀을 만들어 줄 텐데 사실은 실제 회사에서는 컴플리멘터리 서로 보완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날로그 잘하고 이 사람은 기계를 잘하고 이 사람은 디지털을 잘하고 이 사람은 필터를 잘한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통적인 퍼포먼스 공통적인 골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그룹을 우리는 팀이라고 부르는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을 이제 사실을 만들 때는 이제 만들어서 제일 먼저는 이제 뭐 팀을 먼저 짜겠죠.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은 어느 그 부서에 누구 어느 부서에 누구 해가지고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노밍 이제 규범 정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즉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떤 그 목적이 확립이 되면은 목적이 그 팀의 업무 목표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일들을 서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서로의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끝낸다 뭐 이런 거
뭐 언제 모여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난다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효율적으로 팀을 팀이 돌아갈 때 그런 팀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팀 멤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술을 잘 분석을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그 팀을 구성했을 때는 성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팀원 각자가 네가 팀장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시키는 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 모두 그룹원 전부 다가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뭐다. 그래서 이 make it clear how the team will make decision. 예를 들어서 뭐 6명인데 우리 거수로 끝까지 싸울 때는 거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한테는 2표를 준다. 그러니까 뭐 7명일 경우에는 그냥 뭐 특히 여러분 같이 다 같이 2학년인 경우에는 팀 조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투표를 해서 한다.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 팀장이 사실 경험도 훨씬 많고 또 실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뭐 10명이면은 한 30%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퍼센티지를 나눠서 비중을 가지고 결정을 그러니까 이런 결정한 것 같은 거에서 너무 끝까지 싸우고 시간 누가 이기나 보자 죽자 사자 싸우는 거 이 정치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리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잘 정해놓고 효과적으로 미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상 미팅이 지속될 때는 그거 별로 그뭐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팀 각각의 역할, 팀원들의 이 역할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무 너는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라 이것까지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회식 문화 그거는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맥주도 일 끝나면 맥주도 마시고 또 이렇게 뭐 볼링도 친다든지 뭐 아니면 당구를 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뭐 단체 운동이 좋아요. 단체 운동이. 근데 뭐 꼭 단체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보내면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화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 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야, 너 그거, 야, 어떻게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나오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정말 나쁜 얘기죠. 팀워크를 해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당연히 이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컨플릭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너랑 얘기하니까 정말 안다. 야, 이 팀 깨.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야, 너하고는 나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팀 깨.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직장이 없어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직업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사안에서 느끼는 바도 다르다. 그런데 그걸 조화시켜서 일을 성공하는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할 것이냐. 갈등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갈등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건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만드는 보잉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그 협력, 강령, 뭐 선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보잉 회사에서 옛날에 비행기를 만드는데 뭐 엄청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면은 이거 오른손 들고 이걸 다 복창하게 합니다. Every member
responsible for team's progress and succes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했으면 누구 때문에 누구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했다. 우리가 잘못했지. 누구 하나 손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쟤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 없다 이거죠. attend all meeting. 모일 약속이 있으면 꼭 시간을 지켜서 만나자. 미국에도 이런 거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올 때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be prepared. 준비를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carry out assignment on schedule. 언제까지 뭐 해오자. 그랬으면 그거 지키라는 거죠. 언제까지 숙제 내라. 그러니까 대학에서 언제까지 숙제를 내라. 이것이 바로 스케줄을 지키는. 좀 늦었는데 봐주세요. 회사에서는 안 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 리스펙트. 야, 너 정말 중요한 거 한다. 너 없으면 우리 시스템이 안 들어간다. 당연하죠. 우리 자동차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별거 아닌 유리인데 앞에 있는 앞유리가 없으면 시속 20km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만들었는데 정말 세계 최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유리창 그거 만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유리창이나 만들잖아. 이렇게 깔보지 말라는 거죠. 야, 정말 우리 차 만드는데 그 유리도 정말 기똥차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잘 깨지지도 않고 말이지. 정말 중요해. 이런 자부심을 주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액티브 리스너,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 자기가 너무 세게 주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자꾸 나왔는데 이거는 남들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개똥 같더라도 그걸 비판을 할 때는 컨스트럭티블리, 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얻을 게 있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게. 그래서 그 아이디어, 야, 이거는 정 황당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네 아이디어는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이 그 생각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하고 네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다릅니다. 듣는 사람이.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컨플릭트가 갈등이 서로 간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건설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디스럽티브 이 파괴적이고 그런 행동은 독불장군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이 파괴적인 그런 언사도 쓰면 안 되는 거고 말할 때는 제발 한 사람이 서로 그냥 뭐 10명 모여보세요. 5명 따로 얘기하고 5명 따로 얘기해요. 근데 같은 팀인데 저쪽 팀원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들어야죠.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모아놓은 좀 똑똑한 놈들 모아놓으면 더 시끄러워요. 자기 똑똑하다는 얘기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 보잉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참여를 하고 한 사람이 너무 내가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서칭 끝에 분명하게. 그 다음에 뭐 얘기할 때 또 너무나 또 길게 요점을 얘기하지 않고 뭐 너무나 예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사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민주적으로 고압적으로 민주적으로 해야지 고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앞에 나온 얘기랑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 보잉 같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된 사람들은 다 MIT, 스탠포드, 뭐 버클리 이렇게 나온 사람이라 가지고 지 잘났다고 맨날 싸우더라는 거죠. 사실 오죽이나 싸웠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리더 한다고 그렇게 날뛰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 보잉에서 이걸 선서를 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뒷북치지 마세요. 누구 없을 때, 야, 그 새끼 없으니까 정말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 나 없으면 남들이 그런 얘기 할지 모르니까. 언젠가는 그거 알게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 했다는 거. 그럼 팀워크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자기가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죠?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나중에는 뭐 대충 넘어가서 잘못 알아듣고는 이상한 거 만들어 와가지고 이거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팀워크가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스케줄을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자고 사는 겁니다. 팀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팀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가족 동반으로 해서 뭐 휴가를 같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기 위해서 사니까 제발 좀 팀워크를 할 때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가끔 맥주도 차가운 맥주도 한잔하는 그런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서 팀워크를 잘